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동 C사이트 학원 가천대 논술국어 서상영 강사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2003학년도 가천대 논술 대비 실시간 줌반 OT 영상입니다. 자, 먼저 가천대 국어 출제 방향과 대비법을 좀 정확하게 아셔야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그러면 살펴보죠. 자, 가천대 논술 가이드에 따르면 이렇게 시험 범위와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서술을 해놨어요. 자, 시험 범위는 1학년 국어 범위와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이거 공통 과목이죠.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문학과 독서, 화법, 작문, 언어 이렇게 출제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가 아니죠. 100% 문학과 독서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화법과 작문은 작년 2022년 기출문제를 봤을 때는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화법과 작문 선택에 따라서 좀 유불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1학년 공통과목 국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이유가 이 정도 난이에서 화법과 문법 그리고 작문도 출제를 하겠다라는 의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인데요. 평가 기준에 보시면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자,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느냐, 뭐 문장을 써라, 단어를 써라, 이런 거의 조건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써야 되는데 단어로 쓴다든지, 단어만 써야 되는데 문장으로 쓴다든지, 뭐 1개를 써야 되는데 2개를 쓴다든지, 이런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면 답에 오답 처리가 되거나 감점 요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당연하죠.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작년 기출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작년 기출을 보시면 저 100% EBS 교재에서 출제가 됐고요. 자, 문제 유형은요, 정답이 있는 단답형이 나오고요. 또 한두 줄 정도 쓰는 문장, 한 문장 정도, 한두 줄 정도의 한 문장 정도 쓰는 이 정도 쓰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약술형 논술, 일명 약술형 논술, 가천대에서 실시하는 이 논술 고사는 일반적인 논술고사, 뭐 복잡한 논리와 긴 지문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일반적인 논술과 달리 핵심어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제시를 한다면 충분히 점수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에서 원하는 문제가 원하는 답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난이도인데요. 자, 시험 난이도는 형성평가, 즉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난이도 정도를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적성고사와 작년 기출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면 지문 난이도는 EBS 지문 중에서 중간에서 중상 정도, 굉장히 어려운 지문은 출제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봤을 때는 지문의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되고요. 출제된 문제 구성을 좀 보면 출제 난이도는 하상에서 중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적성고사도 그렇고 작년 기출문제를 분석해봐도 이 정도의 난이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기에 이 논술이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가천대에서 실시하는 논술은 그런 논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논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합격을 위한 학습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자,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국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구 과목이라고 하죠. 물론 문학을 우리가 도구 과목이라고는 하진 않고요. 국어만 봤을 때 우리가 도구 과목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이제 다른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국어를 잘 못하면 뭐 사회라든지 윤리라든지 특히 뭐 과학 이런 것들도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구 과목이라고 부르고요. 이 전략 과목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천대 시험, 가천대 합격을 생각해 보신다면요. 자, 국어와 수학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텐데 아무래도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먼저 국어가 조금 약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둘 다 잘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뭐 수학보다는 국어가 좀 부족한 경우에도 국어 점수가 높아야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수학이 조금 약한데 국어가 좋다 이렇게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은 이제 수학 점수를 잘 받아야 또 고득점을 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전략 과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어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작년 선배들, 여러분 선배들의 가천대 시험 후기를 좀 살펴보면 시험 공부할 때 이런 지문 정리라든지 뭐 문학이나 독서, 지문 정리를 좀 해둬야 된다라는 말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오지선다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좀 낯선 문제도 좀 있고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지 않았던 방식이어서 반드시 실전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고득점, 합격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는 시간 단축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목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뭐 국어를 좀 빨리 풀어서 수학 시간을 늘린다든지 반대로 수학을 빨리 풀고 국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면밀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국어 시간도 뭐 예를 들어서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국어 시간을 좀 단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또 수학을 잘하는 학생 경우라면은 좀 수학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국어 경우만 좀 살펴본다면 역시 교재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 교재 내용을 이해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전 대응 전략, 여기 선배들이 얘기했던 실전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실전 대응 전략은 역시 출제 유형, 앞서 말씀드린 출제 유형 있죠. 출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검토하셔서 또 연습해보는, 한 문장 쓰기 연습해보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작년 나왔던 작년 문제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지 좀 맛보기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작년 기출문제의 A 유형의 8번 문제입니다. 인문 A 유형이고요. 8번입니다. 자, 보기 B에 해당하는 문장을 제시문 가에서 찾아 쓰시오. 이런 문제였거든요. 7번에서요. 이건 지금 8번 문제인데 7번에서 A에 대한 것을 질문을 했고요. 8번에서 B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B는 뭐냐면요. B. 인물의 우스꽝스러운 위장과 행위를 통해 비굴하고 떳떳하지 못한 태도를 희화화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문 중에서 이 부분이 나와 있는 문장을 찾아 쓰라라는 문제죠. 네. 자, 이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문제는요, 우리가 뭐 수능 준비하면서 많이 봐왔던 발상과 표현이라는 문제고요. 자, 희화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발상,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인물을 희화화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발상이었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서술 조건이 중요한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서술 조건에 맞게 쓰지 않는다면 감점이 되거나 아예 오류가 생겨서 점수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쓰라고 했는데요. 자, 문장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단어로 쓰시면 안 되겠죠. 단어로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구나 절, 구절로 쓰셔도 안 됩니다. 오로지 문장으로만 써야 되고, 그리고 앞서 문제에서요, 지시문에서 찾아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옮겨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서술 조건에 따르는 이 조건들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을 거예요. 뭐 문장을 쓰시오, 단어를 쓰시오, 뭐 2개를 쓰시오, 3개를 쓰시오, 이 정도의 조건만 달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제 본문에서 어떤 부분인지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이 희화화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의도를 하죠? 작가가 의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스꽝스럽다, 이것은 누가 하는 거죠? 행위인데요. 이 행위는 바로 등장인물이 그 행위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린다면, 이 논술 문제라고 해서 아예 뭐 새롭게 전혀 국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어와 상관없고 그냥 쓰기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천대에서 요구하는 논술은 그런 논술이 아니고요. 국어의 기본기를 확인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굉장히 난이도는 쉽지만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서술하기가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문학 장르별로 그 기본기를 튼튼히 다져두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희화화는 작가의 몫이고요. 그 다음에 우스꽝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등장인물인데요. 그럼 본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우스꽝스러운 행위를 찾는 게 맞겠죠.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신다면요. 기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쓰라고 했어요. 우스꽝스러운 위장과 행위를 통해 비굴하고 떳떳하지 못한 태도를 희화화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뒷부분은 작가의 의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작품 속에 서술되지는 않겠죠. 뭐 서술을 한다면 내가 북곽 선생을 비판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시켰다라고 밖에 안 돼요. 그렇죠? 작가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한다면 소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인물의 우스꽝스러운 위장과 행위라는 이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등장인물의 행위를 찾아야 되는데요. 등장인물의 행위. 자, 이제 쭉 읽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등장인물은, 등장하는 인물은, 두 인물이 나오죠. 북곽 선생이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인물들의 행동을 좀 살펴보면요. 쭉 여러분들이 한번 지문을 확인해서 읽어보시면, 자, 이 부분 첫 번째. 북곽 선생은 몹시 놀라서 귀신처럼 춤추고 웃더니 대문을 나가고 줄다름 치더니 구덩이에 빠져버렸다. 여기가 행위고요. 그 속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고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와 고개를 들고 바라보았다. 이것도 행위죠. 이것이 북곽 선생의 행위고요.
자, 이제 범이 길을 막고 있었죠. 범이 길을 막고 있어요. 범의 행위예요. 자, 범은 얼굴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범의 행위죠. 코를 막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숨을 내쉬고는 자, 어떤 말을 하죠. 구린내가 심하다. 자, 그 다음 북각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와서 3번 절하고. 북각 선생의 3번째 행위예요. 3번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 또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지문에서 살펴보신다면 이렇게 행위는 북각 선생의 행위 2가지, 그 다음에 호랑이의 행위가 2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 중에서 우스꽝스럽고 위장을 통해서 자신의 그 행위를 숨기려고 하는 자신의 의도,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고 했던 그런 것을 좀 찾아본다면, 네. 첫 번째죠. 뺑소니를 치면서도 여기 또 힌트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남들이 알아볼까 두려워. 여기 힌트가 들어있긴 하죠. 이게 위장이죠. 남들이 알아볼까 두려워서 위장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네, 이 부분이죠.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무서워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죠. 저기에서 우리가 이 문제가 요구하는 그 의도에 그 의도에 맞는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살펴보면요. 그래서부터 빠져버렸다까지예요. 자,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마침표나 물음표, 네, 느낌표 이런 것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종결되어 있어야 돼요. 중간에서 여기서 뭐 웃더니까지 쓴다든지 또 완전한 문장 형태가 아닌 것으로 쓴다면 감점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장 그대로 따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을 보면 그래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를 넣어주는 것도 여러분 정확하게 쓴다면 그래서를 넣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채점에서는 그건 크게 상관하지는 않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문학을 정리를 하자면 문학을 푸실 때는 문학에 대한 기본기가 좀 탄탄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2번째 이제는요 자연 A 유형이고 A 시험지고 3번 문제입니다. 독서 문제죠. 자, 여기도 한번 보죠. 먼저 지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앞서 출제 가이드에서 본다면 무엇을 요구하는지 지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시문, 본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가지를 요구했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제시문,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2가지라고 가이드에서 밝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보시죠. 보기 2는 제시문과 보기 2를 참고하여 제시문의 기억과 보기 1의 A를 비교한 것이다. 보기 1의 A. 보기 2의 1, 2, 3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문제 구성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자, 본문에는 가정용 전자레인지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보기 1에는 산업용 전자레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A에 비해서 기억이 본문에 나와 있는 기억, 가정용 전자레인지와 A, 산업용 전자레인지를 비교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면, 문항을 분석해보면 이런 문제는 추론하기 문제라고들 해요. 자, 추론하기 문제 중에서도 굉장히 단순한, 심플한 유형이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문을 보시면서 그 지문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시고 그걸 다른 상황에 적용을 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용 전자레인지의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그것을 산업용 전자레인지로 적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 조건을 좀 보시면 이걸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앞에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 네, 여기 모두 다 어떤 서술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뭐 침투 깊이는 뭐뭐 어떻고, 조리 효율은 어떻고, 그물망의 구멍 크기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깊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여기 크기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그것과 어울리는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이 언어 문법 문제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문법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기본적인 문법 문제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좀 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 여기 지문을 전부 다 실지는 않았고요. 여기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보가 나와 있는 부분에서만 지금 봤어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침투 깊이, 조리 효율, 그물망의 구멍 크기.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진동수는 일반용 가전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 진동수는 대략 25,000MHz고요. 그 다음에 쭉 가시면 끓는 점 나오고요. 식품들을 데울 때 데워지지 않는다. 진동수가 강하게 흡수가 되면 효율적 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효율적 조리. 여기 우리 필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효율적 조리. 자, 진동수가 크면 네, 효율적 조리는 가능하지만 진동수가 작으면 깊이 침투할 수는 있으나, 자, 우리가 필요한 조건이 또 여기 나오죠. 침투라는 것도 나오고요. 자, 그 모든 것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나요? 조리 효율이라든지 침투의 깊이는요, 진동수와 관계가 있어요. 자, 가정용 전자레인지는 25,000MHz고요. 앞에 보기에서요. 산업용 전자레인지는 915MHz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좀 취합을 하시고요.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자, 가정용 전자레인지는 진동수가 25,00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 전자레인지는 915MHz였죠. 네. 가정용 전자레인지의 진동수가 더 크다라는 것을,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침투 깊이는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동수에 반비례한다고 했어요. 진동수에 반비례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진동수에 반비례하는 것, 여기에 또 진동수에 반비례한다고 본다면 침투 깊이는 어디가 더 깊을까요? 이쪽이 더 깊겠죠. 자, 그래서 침투 깊이는 서술어가 깊다라는 이 서술어를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뭐, 많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감점 요인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침투 깊이는 이쪽은 얕다가 되겠죠. 깊다의 반대는 얕다니까요. 자, 두 번째, 조리 효율 어떤가요? 조리 효율도 진동수에 반비례해요. 반비례가 아니라 진동수에 비례하거든요. 그럼 여기 진동수가 25,000이었죠? 여기 915. 자, 효율은 어떤 서술어가 좋을까요? 우리가 효율이 좋다, 효율이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가 효율이 낮겠죠.
아니면 뭐 좋지 않다. 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효율이 높겠죠. 효율이 좋다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파장을 좀 볼까요? 자, 파장은요. 파장은 앞에서 조금 설명이 길어요. 자, 파장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앞에 지문에 나와 있는데, 파장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세요. 파장은요, 광속을 무엇으로 나눈다? 진동수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어떤가요? 파장과 진동수의 관계는 역시 반비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파장은요, 역시 진동수와 반비례한다. 여기, 네, 25,000, 여기 915. 하나가 빠졌네요.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파장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 그물망을 보시면 그물망은 이 파장의 50분의 1 크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전자레인지 집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앞을 보면 이렇게 뭔가 그물이 덮여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데요. 그 그물망은요, 파장의 50분의 1 크기보다 작으면 전자기파가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용 전자레인지는 지문에서요, 0.2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여기가 0.2이기 때문에 이쪽은 0.2보다 커야 돼요. 그물망의 그 지름이 커야 돼요. 그러면 구멍의 크기라고 했기 때문에 크기는 어떻게 말하죠? 뭐 좁다를 써야 되겠죠? 여기는 넓다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침투 깊이는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실래요?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기역이 가정용 전자레인지가 산업용 전자레인지의 비례니까 주어는 가정용 전자레인지죠. 그러면 전자레인지에 해당하는 정보만 여러분들이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얕다, 2번은 높다, 3번은 좁다. 이렇게 쓰시면 점수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능 공부를 하시면서 다 접해봤던 문제이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쓸 줄만 알면은 됩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런 연습들을 한 번씩 해 보시면 되는데, 자, 그것은 구체적으로 여기 학원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동영상 OT 강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이 가천대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